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1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도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21선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적인 상황은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양대 시장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업종별로는 또 살펴보면 상승하는 업종수가 양대 시장 모두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목수로 따져보면 하락하는 종목수가 더 많이 집계가 되는 상황이고요. 환율 상황은 오랜만에 1,340원대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시장입니다. 마감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8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3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김효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첫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내외 증시가 급등락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들이 대기 자금으로 이동하는 규모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짚어주세요. 네, 개인 자금이 머니마켓 펀드 MMF로 쏠리고 있는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MMF는 양도성 예금 증서, 기업어음, 만기 1년 미만 채권 등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수익을 추구하면서도 언제든 환매가 가능한 대기성 자금입니다. 불안정한 시장 흐름에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개인 투자자들이 우선 MMF의 자금을 임시 보관하면서 투자 기회를 탐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오늘 내놓은 자료를 보면요. 지난 18일을 기준으로 개인 MMF 설정액은 15조 626억 원입니다. 연초 13조 6천억 원대에서 4월 14조 원대, 그리고 이후 꾸준히 증가해 이달 9일은 15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네, 시장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투자하기보다는 자금을 임시 보관하자 이런 움직임인 것 같은데 MMF 할 때 장점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언제든 환매가 가능하면서도 국공채 중심으로 운용되는 안전자산이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미국 중앙은행이 추가 긴축을 할 거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국채금리도 급등했고 단기 채권 금리에 연동된 MMF의 수익률도 함께 올랐습니다. 펀드 제공업체 크레인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내 100대 머니마켓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연 5.15%입니다. 이는 1999년 이후 24년 만에 나타난 최고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전력공사 부채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동안은 한전채를 발행해서 계속 막았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좋지 못하다고요? 네, 한국전력의 총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2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한전이 오늘 내놓은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의 총 부채는 201조 4천억 원인데요. 국내 상장사 중에서 가장 부채가 많습니다. 이렇게 부채가 계속 늘어나면 한전채마저 발행하기 어려워집니다. 한전
한전은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5배까지만 한전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요. 현재 한전은 작년 말 기준으로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가 20조 9,200억 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5배인 104조 6천억 원까지 한전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요. 7월 말 기준 한전채 발행 잔액은 78조 9천억 원인 상황입니다. 문제는 올해 또 수조 원의 추가 영업 손실이 나면 내년 한전채 발행 한도가 확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시장은 7조 원대 추가 영업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자본금과 적립금은 합이 약 14조 원으로 줄어 한전채 발행 잔액은 70조 원으로 줄어듭니다. 올해와 비교해서 34조 원이나 줄어드는 셈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동안 자금줄 역할을 해왔던 한전채 발행이 대폭 줄어들어서 운영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전이 필요할 때 추가로 한전채 발행을 못하면 운영 자금 마련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한전은 올해도 발행한 한전채로 전기 구매 대금과 시설 유지, 보수, 투자비로 사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한전은 2021년 이후 급격히 불어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현실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전의 가장 큰 적자 원인은 판매 가격보다 비싼 구매 가격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 안정세가 지속되면서 한전이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아도 구매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누적 적자를 해소해 나갈 수 있다는 낙관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 유가가 70달러에서 80달러 선까지 안착하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구매 가격이 올라가서 내년 상반기 한전의 수익 구조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통상 국제 유가 같은 에너지 가격 변동은 변동 후 6개월의 시차를 두고 반영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물가도 오르고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다중 채무자가 더욱더 부담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나요? 네, 다중 채무자가 주로 이용하고 있는 카드론 잔액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8개 전업 카드사의 지난달 말 카드론 잔액은 35조 3,95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6월 34조 8,468억 원에 비해서도 5,483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수요는 늘었는데 1금융권뿐만 아니라 2금융권인 저축은행도 대출의 문턱을 대폭 올리면서 이 대출 수요가 카드론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카드론을 쉽게 빌릴 수는 있지만 금리가 높잖아요. 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현재 카드론 금리는 15% 안팎으로 중저신용차주의 이자 부담이 높은 상황입니다. 카드사별로 보면 7월 말 기준 BC카드 15.27%, 하나카드가 14.6%, 삼성카드는 14.5%, 롯데카드가 14.36%, 그리고 KB국민카드가 14.3%입니다. 가장 낮은 이자율도 14%를 넘은 상황입니다. 이자가 높은 상황에서 대출 규모가 늘어나면 연체율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연체율은 어느 정도로 집계될까요? 네, 현재 금융감독원 집계를 보면요.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카드사의 연체율은 1.58%입니다. 전년 말보다 0.38%포인트 상승한 건데요. 신용판매 연체율은 0.87%로 전년 말보다 0.22%포인트, 그리고 카드 대출 연체율은 3.67%로 0.69%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금감원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우선 카드사들의 부실 채권 매각과 채무 재조정 등 자산 건전성 관리를 지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여전체 발행 시장과 카드사 유동성 상황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취약차주에 대한 자금 공급도 함께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에서는 MMF부터 카드론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의 김효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어서 시황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황센터 최유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국채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또 엔비디아는 호실적 예상에 8%대 강세 보이면서 기술주에 대한 투심이 살아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도 이런 훈풍을 받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2차 전지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확산이 되면서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냈습니다. 현재도 플러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네, 코스피 오늘 반도체 대장주를 중심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빨간불 켜내면서 1% 가까운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상승폭을 일부 반납한 모습입니다. 0.3% 상승한 2,516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어제 13거래일 만에 매수세로 전환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다시 매도세로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413억 원 팔아내고 있고요. 외국인 장중 한때 매수세로 전환을 하기도 했는데 다시금 42억 원 팔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만이 단단하게 매수세 받쳐주고 있는데요. 532억 원 사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장초 1899선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900선 터치 하나 했는데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면서 890선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0.56% 상승한 893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만이 매수 우위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1,405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어제와 다르게 매도세로 전환을 한 모습인데요. 각각 987억 원, 227억 원 팔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섹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산 관련주입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이르면 24일부터 방류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 수산물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수산 관련주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CJ시푸드 25.94% 상승한 4,005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사주시푸드 오늘 오전 장중한 때 VI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24.49% 상승한 5,21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동원수산도 17.92% 상승한 1,79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 섹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신 관련주입니다. 맥신 관련주 바로 어제 상승 테마로 분류해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하지만 테마 관련주 과열 현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투심이 위축되는 모습입니다. 먼저 휴비스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종목이 파란불 켜내고 있는데요. 휴비스는 맥신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오늘 장중 한때 1,600원까지 올라가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4.75% 상승한 8,82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아모센스는 어제 상한가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맥신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언급을 하면서 오늘 29.86% 하락한 17,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경동인베스트, 코닉 오토메이션, 나인테크도 어제 상한가 기록했는데요. 오늘은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희정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골드스타의 황태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 뉴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현재 시간으로 내일 실적을 발표합니다. 월가의 추가 상승 전망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 수준에서 최대 70%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반도체 섹터는 전반적으로 약세지만 대표주에서는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요. 빅7 전반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8%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기대감에 장 초반에는 반도체주들도 조금 더 강하게 움직였던 것 같은데 오늘 장 초반과 지금 시점 기준으로 어떻게 좀 흐름이 달라졌는지 짚어주세요. 네, 일단은 지난밤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정도 이제 상승을 했고 그 상승을 이끈 주역은 엔비디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약 8.6% 정도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국내 기업에 이제 미치는 영향이 이제 대단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전 장세에 이제 엔비디아에 관련한 반도체 관련주들이 일부 이제 갭 상승을 하고 그런 모습들 이후에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이 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일단 갭 상승 출발을 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를 불러일으켰고 그에 대한 매물이 좀 나온 걸로 확인이 좀 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디까지나 그 단기적인 모습들 뿐인 거고 제가 보기에는 중장기적에 대한 모습들은 여전히 우상향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재상승이 가능한 시점에 신규적인 접근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상향 기조는 계속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또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살펴보면요. 지금 이렇게 점차 높여 잡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1분기에 깜짝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사실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2분기에 대해서도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그러면 엔비디아가 호실적 발표하면 또 더욱더 오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기존에 좀 많이 올랐어요, 사실은. 네. 올랐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리포트 같은 경우가 상향 조정을 하면서 또 한 번 부실을 좀 당겨주는 네. 그런 모습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제 시장보다 예상치가 이제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실질적으로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네. 그리고 추후에는 더 많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AI 개발에 있어서 그래픽 처리 장치죠. GPU 같은 경우가 글로벌 시장의 약 90% 정도를 이미 독점적인 지위를 하고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에서 실질적으로 GPU 자체가 고성능 게임이라든지 뭐 데이터 센터, 뭐 그리고 인공지능, 자율주행차까지 이제 섭렵을 하게 된다면 이런 그 GPU 같은 관점이 이제 고부가에 대한 사업이거든요. 고부가 반도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렇다면은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이런 마진율 자체가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역시 추가적으로 상승이 아직 더 남아있다, 더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 이러한 부분에서도 이제 월가에서 이제 분석하기를 향후 1년 이내에 84% 정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신성장 원동력에 있어서 지금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 산업이 지금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이 이를 이제 뒷받침한 내용이 좀 될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을 견제한 반도체 수출을 막아버렸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에 대한 낙수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대할 수 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일단 이슈가 좀 나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건 당연한데 네. 이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저는 아직도 견조하게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시기적으로 이제 뭐 단기적인 성향이 가진 사람들이 네. 봤을 때는 왜 안 가냐 그럴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그려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시장의 기대치를 어느 정도 충족을 할 것으로도 보시는 거네요. 네네. 그런 만큼 이제 단기적으로는 약간 빠질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할 것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한편 또 SK하이닉스 이야기도 좀 드려볼게요. SK하이닉스는 역대 최고 수준의 고성능 D램이죠.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를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AI 시장이 커져가면서 사실
HBM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SK 하이닉스가 여기서 조금 더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HBM 시장은 SK 하이닉스가 앞으로도 더 주도를 하게 될까요? 일단 비율로만 봤을 때는 어떻게 소수점까지 이렇게 47.5로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HBM 뭐 약자로서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겠는데 뭐 매우 간단합니다. D램 자체를 이제 수직으로 쌓아가지고 그냥 데이터 처리 용량 그리고 이제 속도 같은 경우가 일반 D램에 비해서 약 10배 이상 수준 높은 그런 그래픽 처리 장치다라고 보시면 되고 AI 가속기에 이제 장착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근데 이제 시기적인 부분을 한번 볼게요. SK 하이닉스는 이제 내년 말 정도에 이제 5세대에 대한 양산을 준비하는 것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에 벌써 한 11월 정도에 5세대에 대한 양산을 이미 좀 빠르게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오히려 6세대 양산까지도 이제 목표를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각축전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발빠르게 좀 대응을 해서 바로 이제 따라잡을 것이라고는 봅니다. 다만 우리가 기존에 한번 겪었던 부분들이 있죠. D램에 대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좀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추후에 나중에는 양산을 하고 이렇게 생산을 하다 보면은 재고 소진이 분명히 생길 거란 말이죠. 그러한 이제 재고 소진 관점에서 어느 기업이 좀 빠르게 그 소진시킬 수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런 협약 관계, 협력 관계가 어디가 다 어느 회사가 조밀하게 협약이 되어 있느냐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좀 봐주시면은 오히려 삼성전자냐 하이닉스냐를 놓고 본다기보다 그 흐름에 대해서 아마 체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선택해도 늦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네,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지금 개발 상황도 중요하지만 협력 관계도 계속 주목을 해봐야겠네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사실은 AI 시장 붐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봐야 하니까 아무래도 현재 시간으로 내일 발표가 되는 엔비디아 실적에 눈이 많이 쏠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주에 대한 옥석 가리기 저희가 어떻게 해가야 할까요? 일단은 단순히 엔비디아의 주가를 놓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겸해서 같이 한번 보는 관점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엔비디아가 실적이 예상치보다 상회했다, 잘 나왔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는 오히려 갭 상승이라든지 또는 이제 장대 양봉이 좀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버슈팅이 좀 나오는 장면들이 좀 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이 또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그 이후에 이제 조정 구간에 기간적인 조정이든 가격적인 조정이든 이러한 부분을 좀 거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저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슈에 따라서 반도체주를 같이 대응을 좀 해주시는 부분이 맞다. 실적이 좋게 나왔을 때는 일단 세림 그 매도를 좀 해가지고 현금화를 좀 시키고 나중에 추후에 재접근을 하는 그러한 시기적인 타이밍적인 요소를 두고 접근하는 것이 차라리 올바르지 않나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단기적으로 이제 잘 나왔다는 것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또 어떻게 더 갱신을 하면서 좋게 나올 것이냐라는 화두를 좀 쥐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그 AI 산업이 아직 저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전체를 10으로 봤을 때 한 4 정도는 왔다고 봅니다. 아직 갈 길이 좀 길게 남아있기 때문에 숨고르기 관점에서 천천히 한번 보시면서 접근을 해도 뭐 늦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옥석 가리기 관점에서는 저는 실질적으로 엔비디아와의 실질적인 개연성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한 이제 국내 패키징 기술력에 이제 독보적 지위에 있느냐 그러한 부분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낼 만한 그런 기업을 좀 찾아주시는 게 중요한데 몇 가지 좀 간추려 보면은 좀 종목 수는 한 6개, 7개 정도 되는데 그 부분 안에서만 체크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언급을 드린다면 여러분들 뭐 잘 알고 계시는 기업이죠. 뭐 한미반도체, 뭐 이수페타시스, STI, 이오테크닉스, 에어로티베큐 그리고 프로텍 정도, 요 정도만 한번 체크를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와의 실질적인 개연성을 따져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이 오는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소금값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6월 초에도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나선다는 소식에 천일염 가격이 오르고 품귀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인상가와 보라TR, 신송홀딩스, 생표식품 등 소금 관련주의 주가가 일제히 치솟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속보로 나왔죠. 오는 24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30년 동안 이뤄질 예정인데 그럼 사실 이전에도 이런 테마주의 급등세가 연출이 됐었잖아요.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질지 이 일치와 함께 한번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그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경우가 이제 기사화되면서 원전 폭발이 일어나고 네. 그걸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부터 이제 화두가 좀 됐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11년에 이제 3월 달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좀 되어 왔고 네. 이에 대한 부분이 에너지적인 측면이냐, 환경적인 측면이냐, 그리고 이거를 처리했을 때 과연 생태계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찌됐든 처리는 좀 해야 됩니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바다로 필터링해서 바다로 흘려보낸다라는 그런 이제 수순까지 좀 오게 됐다. 이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이제 그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올해 6월 달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가 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천일염에 관련한 그 부분이죠.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함에 있어서 소금은 필수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소금마저도 방사능이 오염돼서는 안 된다라는 관점에서 천일염 관련주가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6월 달에 펼쳐졌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테마가 활성화되는 시기적인 부분을 한번 잠깐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타이밍적인 요소가 적합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요. 보통 테마가 형성될 때 우리 초전도 테마라든지 기존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테마가 움직일 때 시점이 보통은 증시가 지지부진할 때입니다. 네. 증시가 지지부진하고 그 증시를 이끌었었던 주도주 섹터군이 쉬어갈 때 항상 이상할이 많지 그 타이밍에 섹터가 만들어서 테마들이 움직인다 이 말이죠. 네. 이번에도 역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증시가 현실적으로 좋은 상황은 좀 아니죠. 굉장히 힘이 없는 상황인데 그러한 그 사이에 틈타서 이제 테마주가 상승했다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테마의 속성 이후에 우리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6월 달에 이제 인상가가 뭐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천일염 관련해서 큰 폭의 상승이 있었단 말이죠. 그 이후에 지금 조정적인 모습들이 나왔다가 오늘 상한가를 강하게 치고 올라갔는데 그 힘의 세기를 저는 오늘 분봉에서 좀 느껴볼 수가 있었어요. 과거에는 1분봉에서 봤을 때 거의 뭐 80도에서 90도 각도로 쭉쭉 치고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상한가 문을 닫아버리고 그다음에 연상으로 계속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3분봉으로 봐도 눌림에 대해서 이제 누구나 탈 수 있게끔 매수를 할 수 있게끔 네. 기회를 주면서 움직였단 말이죠. 저는 이러한 모습들이 오히려 힘이 없다. 과거보다 힘이 없다. 누구나 걱정했던 그러한 이제 상황들이 이미 펼쳐졌고 이제는 수습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왔기 때문에 과거의 이슈만큼 이런 관련 테마 종목들이 힘을 쓰지 못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시기까지도 이미 정해져 버렸어요. 과연 이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또 다르게 될 수 있겠지만 24일이죠. 24일에 네. 이제 방류를 한다고 이제 못을 박아놓은 상태고 물론 시기적으로 더 멀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됐든 그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까지는 우리가 뭐 수산물 테마라든지 육계 테마라든지 같이 움직였던 이런 부분들이 전고점을 향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 전고점을 뛰어넘기는 아마도 힘들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오히려 저는 그 전고점에서 이제 대응 전략을 이제 매도를 좀 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러한 오염류가 방류가 됐을 때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서 그에 대한 조치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때 이제 반짝 이슈가 돼서 한 번쯤은 움직일 수 있겠지만 큰 폭의 상승세는 기대하기 어렵다. 전고점에 목표를 두고 그 안에서 일단은 매도라는 관점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고점을 목표로 두는 움직임 정도만 나오겠네요. 네. 그렇다면 이제 대장주격으로 움직였던 종목들 뭐 두 종목 정도를 꼽아보면 사조시푸드와 마니커 F&G가 있는데 사조시푸드의 경우에도 지금 24%대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네. 대표님 말씀처럼 윗꼬리를 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마니커 F&G의 경우는 29%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차익 실현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할까요? 일단은 오늘은 상당수의 종목이 상한가에 지금 진입을 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매도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시세를 좀 더 이제 갖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고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오늘 내일
증시가 이제 돌아서는 데 있어서 시간이 필요한데 증시가 아직 상방으로 돌렸다고는 볼 수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인 요소 측면에서는 이 테마주의 영속성이 조금은 더 갈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이 이제 화요일인데 네. 빠르면 이제 금요일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이런 부분들이 트레이딩을 하던 아니면은 기존에 오늘 접근하셨던 분들은 조금 더 끌고 가시던 해서 금요일 안에만 처리를 좀 해주신다면 무난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네, 금요일까지는 가져가도 괜찮다는 네네. 입장이시네요. 그렇다면 오늘 가지고 오신 토픽 종목은 오늘 다른 주제 내에 있을까요? 저는 오늘은 사실 테마주의 관점에서는 갖고 오질 않았습니다. 그 네. 이유는 이제 좀 대응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이제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갑작스럽게 또 나와서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테마주를 갖고 오진 않았고요.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볼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도 볼 수 있는 반도체에 대한 그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은 에로티베큐미라는 종목입니다. 네. 자, 에로티베큐미라는 종목인데 보시게 되면은 반도체용 건식 진공 펌프를 이제 제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이제 기업입니다. 제조를 하는 데 있어서 물론 해외 독일이라든지 일본 쪽에서는 이제 학원에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기업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2차 전지 및 태양광 사업을 기준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이제 매출 자체도 이제 늘어나면서 성장세를 좀 타고 있다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추세적인 관점에서도 보시게 된다면 월봉을 봤을 때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한 게 저번 달에 이제 갱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구간을 만들면서 우상향할 수 있는 모습들도 충분히 연출될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매수가에 대한 부분은 25,500원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손절가는 25,000원 선에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3만 원 선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골드스타의 황태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중국 경제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연쇄 파산하게 된다면 성장률도 타격을 받게 되지 않을지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서 이번 주에 또 미국에서 이슈가 있잖아요. 현지 시간으로 24일부터 26일까지 잭슨홀 미팅이 열리게 됩니다. 올해 회의 주제와 또 지난해처럼 파월 의장이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번 회의 주제는 세계 경제 구조 변환인데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금요일 날 오후 11시 5분부터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잭슨홀 같은 경우에는 노타이 차림으로 아주 편한 복장으로 중앙은행 총재를 비롯해서 경제학자들이 모이다 보니까 허심탄회하게 금융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거든요. 그래서 이때를 전후해서 10일 전과 10일 후에 네. 주가와 금리 변동을 보면 유난히 극심했던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회의에서 시장은 연준 의장의 세 가지 포인트를 주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로는 7월 CPI 결과를 토대로 해서 기존과 다른 인플레이션에 대한 인식을 드러낼지 여부인데요. 종전과 같이 데이터만 보고서 결정을 내리겠다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8월 달 CPI
CPI 결과를 보고서 9월 달에 금리 인상할 가능성도 내포되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장이 충분히 놀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앞으로 금리 정책과 관련된 언급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당시에도 아무래도 불확실성과 관련된 언급이 늘어난다면은 내년 이후 금리 인하가 조금 늦어질 가능성도 지금 내비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저성장이라든지 저물가, 저금리 트렌드를 보여왔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변화될 전환점을 맞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나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중립적인 자연 이자율을 놓고서 서로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번 중국 부동산과 관련된 버블이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서로가 의논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이 회의를 전후해서 국제 금융시장도 좀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잭슨홀 미팅을 전후해서 국제 금융시장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한편 또 어제 중국 인민은행이 LPR 금리 인하를 좀 단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소기의 경기 부양 효과는 누려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금리를 아무리 낮춘다고 해서 기업들이 투자가 늘어나지는 않고요. 네. 또 금융권들 같은 경우는 대규모 사정 활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부실채권을 책임지고서 대출해 줄 리도 만무합니다. 하지만 금리를 낮췄다는 것은 정부가 금융정책과 관련해서 부양 의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시장이 알려준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7월 달 신규 대출을 보니까 2009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이거와 관련해서 시중에 자금난이 더 심화되기 전에 빨리 봉쇄하고자 했던 게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자, 앞으로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더 큰 폭으로 내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위엔화가 1달러에 7위엔선이 지금 깨져 있는 상태이기 네.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금리를 더 추가적으로 내린다면 증권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에서 많은 헛머니들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통화 관리에 더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뭐 중국 정부는 금리 정책 외에 다른 정책을 쓸 가능성이 높은데요. 뭐 공적 자금을 주입하는 방법이 지금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뭐 시중은행과 지방 정부가 출자를 해서 특별 그 사업 목적의 그 회사를 설립하는 거죠. SPC를 설립해서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안이 네.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특별 국채를 한 270조 원을 발행을 해서 이재 금융 상품의 부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두 문제는 확실한 효과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대규모 자금이 집행되는 점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중국의 금융시장의 그 불안정성은 당분간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중국의 금리 인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이고 다른 방안을 모색해 봐야 하는 상황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중국 정부가 대처를 하고 있지만 미온적인 대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투자은행들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낮추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투자은행들이 주목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재정 적자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기 부양할 수 있는 그 카드가 별로 없다는 거고요. 또 주택이 과잉 공급되어 있는 상태에서 중국 정부가 부동산과 관련된 안정책을 내놔봐야 땜질방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현재 중국에서는 투자 신탁이라든지 그림자 금융과 관련된 디폴트 문제가 지금 상당히 그 위험 수위까지 올라왔는데요. 이 때문에 7월 경제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노무라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5.1에서 4.6%로 낮췄고요.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는 드디어 3%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투자은행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4.7%, 네. JP 모건 같은 경우도 4.8%로 예상을 했는데 하지만 미국 쪽 자료들에 따르면 미국이 3분기 실질 성장률이 연율 기준으로 한 1.8%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는 점에서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겠지만 중국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제한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네, 중국만 지금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접한 국가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또 지난주에는 중동 국제 식탁이 모집한 고수익률 신탁 상품이 디폴트 발생했지
했잖아요. 지금 부동산 버블 붕괴가 그림자 금융의 문제로 비화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2008년 리먼 쇼크가 터질 때 몇 가지 터닝 포인트를 시장이 무시를 해왔다가 글로벌 금융 위기를 맞았는데요. 네. 이번에도 중국도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현재 신탁 상품 4곳에 대해서 원리금 지급과 관련된 이행을 못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중농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도래오는 144조 원의 그 자산을 운영하다 보니까 언제든 원리금 미상환 문제에 봉착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그 중농 그 그룹의 기업이죠. 그 중식 기업 집단 같은 경우에도 4군데 정도 되는 투자 신탁 운용사를 갖고 있는데요. 이쪽이 투자 규제가 워낙 느슨하다 보니까 부실 채권에 그 노출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180조 원 정도 되는 그룹의 자산과 관련해서 얼마나 부동산 시장에 투자되어 있는지 얼마나 회수할지는 현재 시장에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는데요. 앞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불황이 좀 깊어진다면은 투자 신탁 문제가 일개 기업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제2금융권 그리고 신탁 상품, 그림자 금융 쪽으로 언제든지 파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된 투자는 가급적 현재 상황에서는 하지 마시고 좀 보수적인 그 측면에서 현금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도미노처럼 다 함께 넘어질 수 있으니까 중국에 대한 투자는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중국의 신탁 회사는 오랜 기간 부동산 개발업체 자금줄 역할을 해왔었잖아요. 그러면 중농발 그림자 금융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된 건 아닐까요? 네, 그 2000년 헝다발 금융 위기가 이제 불거졌을 때 뭐 시장에서는 개별 기업 위험으로 치부를 했지만 이번에 중농 사태 같은 경우에는 그림자 금융과 관련된 지불 문제가 금융시장의 혼란이 언제 끝날지는 전혀 예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거 아니 과거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95년에 주택금융 전문 7개사가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 잔액이 105조 원 정도에 달했는데 이 중에 74%는 77조 원을 부실화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관련 대출이 무려 2조 9천억 달러 정도가 되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일본의 부실 채권이 중국에 비하면 2.7%밖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많은 투자 신탁들이 지방 정부와 국유 기업의 그 대주주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정부가 암묵적인 보증을 해온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부도가 일어난다면 다른 금융기관들, 특히 은행의 이재 상품이라든지 보험사까지도 확산이 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이재 상품이라든지 신탁 상품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왔던 기업들까지 연쇄적인 자금 위기에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현재 상황에서는 언제 그 중국의 그 금융위기가 끝난다고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언제든 이 버블이 터질 수 있는 만큼 금융 위기도 계속 될 것으로 보시는 거네요. 그렇다면 중국 시장 지금 부동산 시장도 좋지 못한 상황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도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상황과 비교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처럼 중국도 이런 상황을 겪게 될까요? 네, 과거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90년에 토지와 그 주택과 관련된 시가총액이 무려 2,685조 엔 정도가 됐습니다. 엄청난 규모인데요. 이게 2005년도 한 15년 뒤에는 일본 GDP의 2배인 1,000조 엔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런 그 부실 채권을 막기 위해서 은행이 엄청난 자금과 시간이 들어가면서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 찾아왔는데요. 네. 중국도 거의 비슷한 흐름을 지금 밟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 일본처럼 그 당시에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젊은 층의 실업률이 10%였지만 네. 중국은 21%에 달하는 상황이고요. 또 더블 디프레이션도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당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인구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인구 감소에 들어갔는데 중국은 이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인구 감소, 소비 부진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시진핑 정부 같은 경우에는 IT 기업, 게임 기업, 교육 산업에 대한 다양한 통제를 하고 있는데요. 소위 말해서 그 부동산 산업을 대체한 신성장 엔진 자체가 식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일본보다 좀 심각한 잃어버린 30년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는 보고서들이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본의 상황도 심각했는데 그보다 심각한 상황이 중국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지난 6월에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악인 21.3%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7월부터는 발표를 중단하게 되는데요. 사실 다른 경제 지표도 좋지 못한 상황인데 청년 실업률만 비공개로 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는 7월 달부터 이제 졸업 시즌에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보통 이제 3월 달부터 인턴 사원으로 취업을 하기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실업자들이 좀 잡히기 시작합니다. 특히 IT 기업을 비롯해서 부동산 기업 그리고 금융, 여행업종 같은 경우는 대졸자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전체 고용의 50%를 차지하는데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고용이 절반 이하로 지금 줄어들어 있던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그 베이징 대의 그 장단준 교수 같은 경우에는 도시 지역에는 9,600만 명의 청년들이 살고 있는데 이 중에 취업한 사람 3,300만 명을 재놓고 실질적으로 취업을 포기했던 사람이 1,6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공식적인 실업률 600만까지 포함을 시킨다면 중국의 실질 청년 실업률은 46.5%에 달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졸업을 했을 경우에 실업자로 바로 전환가가 되고요. 특히 대졸자보다는 석사 이상 고학력자들이 실업률이 보통 2배 정도 더 높다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성장 동력이 상당 부분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고 임금 감소에 따라 이 사람들의 고학력을 쓸 수 없는 사회가 되면서 중국의 그 성장 동력이 상당히 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에도 커다란 위험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중국의 성장 동력이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수출에 이어서 소비마저 급감한 상황이고 부동산 위기까지 겹치게 되면서 위안화 가치가 많이 떨어졌죠. 16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상황인데 현재 위안화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위안화 1달러에 7.3 위안선이 붕괴됐는데요. 네.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따른 영향이 상당히 컸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최고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1달러에 7.35 위안선은 사수 그 선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국유 상업은행을 통해서 지금 매수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하지만 9월 달부터는 여행 자유에 따라서 여행 수지가 이전 6월 달만 하더라도 월 92억 달러 정도가 유출이 됐는데 앞으로 여행 수지가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또 경기 부양과 관련된 여러 정책들이 대규모로 집행될 수가 없다는 점에서 중국의 성장 동력 하락에 따라서 위안화 절하 압력도 커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원화도 같이 동반해서 약세 흐름을 네.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도 여전히 좀 부진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그렇게 본다면은 현재 대중국 수출이 14개월 연속 감소를 했는데 앞으로 당분간 감소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만큼 중국 정부가 지금 대처를 하고 있지만 크게 막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원화까지 영향을 미치고 대중국 수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증시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지금 현재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항생지수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20% 이상 떨어져가지고 네. 아무래도 약세장으로 전개가 됐고요. 또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연초 이후에 최저 수준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경기 하락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위험이 높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가들도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개인들의 이런 비관 심리가 팽배했다는 것은 이미 매도할 사람은 매도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조그만 호재에도 주가는 좀 변동성이 좀 큰 장이 찾아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 정부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대신해서 새로운 성장 엔진을 키워주는 신에너지 그리고 의료 서비스, 테크놀로지, 사이버 보안과 같은 뉴 이코노미 산업들 그리고 첨단 제조업 산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중국 정부가 새 성장 엔진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 호재들이 예정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찾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중국 증시도 변동성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전해드린 소식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HBM 관련주는 우상향이 기대됩니다. 그중에서도 LUT100큐브를 공략할 필요가 있겠고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주는 이번 주에 단기 고점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잃어버린 30년이 올 수도 있습니다. 현금 비중을 확대하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